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기간이에요. 1890년대 주요. 저번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1889년 반공년까지 1880년대 주요 사건을 정리했다면,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뭐다? 요 두 번째 시기는 1890년대 주요 사건이야. 근데 이제 이게 판서상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 앞에. 자, 1890년대에 들어가서는 일단 크게 동학이라는 걸 정리해놔야 돼. 동학. 동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보개혁이라는 게 출발한다.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이제 1890년대 이제 청일전쟁이 벌어진다고. 청일전쟁. 자, 그래서 이제 동학.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놓아야 될 게 이 동학 부분하고 가보개혁의 내용이 있죠.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동학은요, 동학교도들의 활동 내용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종교적인 운동과 농민 봉기. 그래서 종교적인 운동은 바로 교조신문 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농민 봉기, 전쟁인 거지. 농민들이 무장 봉기를 한 거야. 그런데 농민 봉기는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 동학은요, 종교적인 성격의 운동인 교조신문 운동과 그 다음에 농민 전쟁의 성격을 띄었던, 밀란의 성격을 띄었던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세 개가 바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다? 다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개 과정을 풀어 헤친 거지, 지금. 그쵸? 풀어 헤친 거지.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정리하면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동학에 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1890년대에도 정부가 개혁을 추진해 나가거든? 근대화 정책. 그래서 1890년대에 추진한 정책 첫 번째 시도되는 게 바로 가보개혁이라는 거야. 가보개혁. 그래서 가보개혁은 뭘 말하냐면 요 1차 가보개혁. 이것도 근데 1차 가보개혁하고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하고 2차 가보개혁 요게 바로 무엇을 말한다? 가보개혁을 말한다.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크게 해서 이제 해체시켜 놓은 거야.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일본이 청을 기습해서 청일전쟁도 일어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상황을 좀 한 거지. 개항 이후에 여전히 농민층의 동요가 심했다라는 거. 그래서 관리들의 봉건적인 수탈이 여전하였으며, 그 다음에 개항 후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면서 경제 생활도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여전히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문제냐면 종교적인 문제도 들 수 있어. 뭐냐면 동학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종교죠. 그래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1890년대에 동학 농민들이 결국은 종교적, 정부로부터 동학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종교운동을 전개한다고. 그걸 교조신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건적인 수탈을 못 이겨서 내지는 일본을 몰아낼 목적으로 무장 봉기하는 때입니다. 1890년대가. 그게 이제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1차, 2차.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한번 쭉 보신 거야. 그래서 그건 한번 읽고 이해하시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동학의 두 세력이 있거든. 544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동학의 세력 해가지고요. 기업, 충청도 북접, 본부, 최시영, 종교적 성격 강조 그거 줄쳐놓으시고, 니은, 전라도 남접, 전봉준 등 사회개혁적 성격 강조 그거 줄쳐놓으시고, 묻고 그거 별표 쳐놓으시고 기억만 좀 하세요. 자, 이 당시에 이 동학에는 크게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야. 북접 세력과 남접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세력의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북접은 지역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다? 충청도 지방의 동학교도들. 충청도, 이렇게. 주요 지도자는 누구다? 최시형 등. 이대교주 맞죠? 이대교주. 그리고 이 북적 세력은 주로 신분이 좋은 애들이야, 좀. 신분이. 그래서 몰락 양반층을 비롯해서 신분이 좀 좋은 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북적 세력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동학의 사회개혁적 성격보다는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는 세력이라고 하시면 돼. 종교적 성격을 강조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부로부터
동학을 합법화시키는 종교운동에 주력하는 세력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 동학운동이 정부에 저항하는 농민 봉기로 확장되는 것은,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세력이야. 자, 그래서 결론에서 그게 뭐가 도출되냐면, 그래서 이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거 있죠? 교조신원운동은 바로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누가 주도하게 된다? 북접. 그 다음에 남접은 어디다? 전라도. 주요 지도자는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주요 지도자야. 그리고 이제 구성원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많아.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 남접 세력은 주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수탈에 민감한 거지. 그래서 봉건적 수탈에 대한 저항, 그걸 막기 위해서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 그래서 사회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농민 봉기, 이게 농민 전쟁이죠, 이거는요. 이건 누가 주도할 가능성이 많아? 남접이 그래서 주도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성향에 따라서 운동을 주도하는 주도층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북접, 남접, 그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에 교조신원운동부터 정리해 나갑니다. 자, 이제 이거 지우고. 자, 동학에 대해서 첫째, 1890년대 동학교도들이 무슨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교조신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야. 자, 교조는 뭐냐면 이 종교를 만든 사람, 창시자 말하는 거야. 누가 창시했죠? 최재우 맞죠? 최재우가 만들었지? 동학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은 조선시대 공부하실 때 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 겸 생각하세요. 최재우가 몰락 양반, 경주 출신 몰락 양반, 최재우가 1860년에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지. 그런데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은 종교잖아.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서 이제 최재우를 처형하지. 자, 그래서 이 교조신원운동이 바로 그런 운동이야. 최재우의 죽음이 억울하다. 최재우가 누명을 써서 죽은 거다. 그래서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운동의 개념이다? 교조신원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거는 사회개혁적 성향이 강한 운동이다.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다. 당연히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주도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지? 북접이지? 북접은 어떤 세력이야? 충청도 지방의 동학교도들. 주요 지도자는 누구야? 최시형. 그래서 최시형, 이대교주인 최시형 등이 주요 지도자로 있는 무슨 세력이 주도했다고 해야 돼? 북접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교조신원운동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동학교도들이 이 교조신원을 위해서 집회를 연 거야, 집회. 그래서 1차 집회를 어디서 연다? 공주 삼내에서 연다. 공주에서 그 다음에 직후에 삼내 집회, 그 1차 집회라고 해. 그래서 공주 삼내 집회. 그래서 여기서 뭘 외쳤을까? 교조신원을 외쳤겠지, 정부에다 대고. 그래서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 주십시오. 억울함을 벗겨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2차 집회를 열었다. 자, 2차 집회는 어디에서 연다? 서울 집회. 서울 복합상소라고 해. 서울 복합상소. 그래서 서울 집회라고도 하고 서울 복합상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교조신원을 외쳤다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집회. 3차 집회는 어디로 간다? 보훈 집회로 간다. 보훈 집회로 간다. 보훈 집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세 개. 그래서 공주 삼내 집회, 서울 복합상소, 보훈 집회 이런 게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다? 무슨 운동을 물어보는 거다? 교조 신원운동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운동에 대한 이걸 주고서 이것과 관련 있는 내용은 뭐다? 최재의 누명을 벗겨주십시오라는 운동이다. 종교적 성격의 운동이다. 동학이다, 동학, 그치? 최시형 등 북접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는 무슨 성격을 띄었는데? 종교적인 성격을 띄었거든? 종교운동이잖아? 그래서 종교적 성격을 띄었는데, 점차 이게 무슨 집회로 변질되어 나가기도 하더라?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어 나가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 운동은 종교적 성격의 운동에서 시작해서 정치적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정치적 구호가 등장한 거야. 척외양창이. 척외양창의.
그래서 서양과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얘기야. 척 외양창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웠다. 근데 그게 몇 차 집회서다? 3차 보훈 집회라고 하던데. 자, 그래서 종교적 성격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3차 보훈 집회에서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간다? 546페이지. 1차 동학농민운동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종교적 성격의 운동을 하나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농민들이 무장 봉기해서 정부에다 대고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게 이제 1894년이야. 자, 요거는 1892년부터 1893년까지 전개된 운동이야. 뭐가? 교조신문 운동. 그 다음에 1894년에 연초에 여기에서, 고부에서 밀란이 터졌어. 그게 1차 농민 봉기의 시작이야. 자, 왜 터졌느냐? 1차 농민 봉기는, 농민 전쟁은 고부에서, 고부 군수라는 놈이 못된 놈이야. 고부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수탈을 많이 했단 말이야. 이 당시에 농민들을 굉장히 수탈한 못된 놈이다. 그래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못 이겨서 일어난 사건은, 이렇게 물어보면 1차 농민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냐면 봉건적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반봉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우게 됩니다. 반봉건적인 성격의 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해서 이때 막 요구를 하는 거야. 뭘 요구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사회 개혁적 성향을 강하게 띈다. 사회 개혁. 그래서 1차 농민 봉기는 봉건적인 수탈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그래서 반봉건적인 성격을 띄었다. 사회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 때다. 이렇게.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에 못 이겨서 고부 농민들이 이제 고부 관청을 장악한 사건이거든? 근데 이때 이제 또 누가 파견되냐면 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안핵사라는 사람을 파견했어.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다. 근데 이 이용태가 또 농민들을 탄압하더라는 거지. 자, 그래서 1차 농민봉기의 특징은 이거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그러면 1차 농민봉기로 가는 거야. 이 농민봉기는 1894년 연초에 터집니다. 무슨 성격을 강하게 띈 운동입니다. 반봉건적, 사회개혁적 성향을 강하게 띄었습니다. 이러시면 된다. 그러면 누가 주도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고부는 전라도거든. 지역도 전라도야. 그래서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교도들이 주도한 운동이야. 누가 주도해야 돼? 남접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남접. 주요 지도자는 누가 나와야 돼? 최시영이 나오면 안 되지.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요 지도자로 있는 남접이 주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북접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돼. 북접은 종교적 성격을 강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교조신원운동을 주로 하는 애들이지 정부에 저항하는 반봉건적인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력이다. 그래서 남접이 주도했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 등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 운동은 어떻게 전개됐대? 고부에서 이제 봉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정부에다 대고 사회개혁을 요구한 거야. 봉건적인 수탈 구조를 개혁해 주십시오. 근데 정부가 이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점차 어떻게 무장이 확대되어 가면서 도시를 휩쓸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고부, 백산 이런 동네 나오지. 백산.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가 나온다. 황토현 전투. 자, 그래서 농민들이 무장을 해서 봉기를 했으니까 정부는 진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압하는데 맨 처음에는 전라도 지방군을 보내. 전라감영군을 보내. 그래서 황토현 전투가 바로 동학농민군하고 전라감영군이 전투를 치른 전투야. 싸움을 치른 전투. 그걸 황토현 전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농민군이 승승장구하는 때야. 그래서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기세가 등등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지.
그러자 이제 지방군이 격파당했으니까 이 당시에 조선의 최정예 부대인 경군, 서울군, 중앙군이지 말하자면, 그래서 홍계훈이 이끌었던 경군을 파견했다. 그런데 어디에서 또 붙는다? 장성 전투에서 붙는다. 장성 전투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이제 농민군이 승리를 한다고. 그래서 장성 전투에서 홍계훈이 이끌었던 경군을 격파. 그리고 어디까지 점령해버린다? 전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주에 입성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나오면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고부에서 어디까지? 전주까지. 처음 거. 고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전개과정에서 요거 4개는 제일 잘 물어봐. 고부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황토연 전투, 장성 전투, 전주까지 이렇게. 요게 바로 뭐의 전개과정이다? 1차 농민봉기의 전개과정이다. 요걸 주고서 이 운동에 대한 성격으로 맞는 것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성격을 강하게 띄울 때야? 반봉원적 사회개혁적 성격을 강하게 띄울 때야? 누가 주도했어? 남접이 주도한 운동이야. 북접은 가담하면 안 돼. 전봉준 등이 주요 지도자야. 여기까지. 그리고 이때 이제 외쳤던 게 바로 뭐다? 보국안민, 보국안민, 제폭, 구민 이런 것들을 이제 봉기의 명분으로 삼았던 거야. 자, 보국안민, 제폭, 구민. 보국은 나라를 바로잡는 거야. 안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외쳤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바로잡읍시다. 그 다음에 제폭, 구민은 무슨 뜻이다? 제폭, 폭정을 제거한다. 그래서 봉건적인 수탈에 대한 저항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하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보국안민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창의문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사료지문 나오는 거 있죠? 창의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반드시. 이게 1차 농민봉기 때 동학교도들이 외쳤던 명분의 봉기의 명분이라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보국안민이나 제폭, 구민. 그리고 요때 이제 농민들이 정부에다 대고 개혁을 요구한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개혁안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폐정개혁안이라고. 폐정개혁안이라는 거야. 폐정개혁안. 그래서 그것도 사료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폐정개혁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폐정개혁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동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동학농민봉기. 구체적으로는 뭘 물어보는 거야? 1차 농민봉기를 물어보는 거야, 특히. 자, 그래서 요 정도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까지 갔잖아. 근데 전주에서 어떻게, 점령을 했는데, 이제 이때는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정부는 물론 수용하지 않았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일단 화해를 한다고. 그래서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해. 그래서 이걸 전주 화약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농민봉기가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고부에서 출발해서 전주에서 정부와 동학교도들이 화해를 한다. 그래서 그걸 전주 화약. 그리고 일대 이제 전주 화약 이후에 어떻게 해산하는 거야. 그래서 1차 봉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해산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농민들이 무엇을 설치하기 시작한다? 집강소라는 거. 집강소. 그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집강소. 자, 집강소는 어디 지역에 설치한 거냐면 전라도. 그래서 이때 봉기했던 농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지. 그래서 주로 어디? 전라도 지방에. 전라도 53개 군에다가 집강소라는 기구를 설치했던 거야. 집강소는 누가 설치한 거다? 농민들이 설치한 거야. 농민들이. 자치기구야. 농민들의 자치기구. 본부는 대도소라고 했고 전주에 있었고. 그래서 집강소를 누가 장악을 하고? 농민들이 장악을 하고 사실상 집강소를 통해서 농민들이 차치하던 시기다. 이때가. 그게 이제 어느 때의 상황이야? 전주화약 이후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집강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뭐다? 1차 농민봉기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리고 결과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산해서 이제 농민들은 자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미 전주 화약을 맺기도 전에 겉으로는 정부가 얘네들을 진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만 화해를 한 거야.
한편으로는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었어요. 이때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전주화양 몇 기도 전에 한반도에 청과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일 양국군대가 어느 80년대 하셨죠? 청일 양국군대가 어떤 조약을 계기로 철수했어? 텐진조약이었지, 텐진조약. 그리고 다시 청일 양국군대가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는 시기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다?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다. 그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이때 청군은 정부의 요청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일본군은 요청도 없었는데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군이 바로 텐진조약을 구실로 들어왔다고. 자, 그래서 텐진조약을 구실로 청일 양국군대가 일본 군대도 다시 파견해서 결국은 이 1차 농민봉기 이후의 상황은 뭐냐면 청일 양국군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라가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작하냐면 일본이라는 애. 일본 애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정 간섭을 강화하는 시기야. 일본의 강요가 강화되는 시기. 그래서 개혁을 강요하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일본의 강요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시기. 그래서 1차 갑오기역이 그 1차 농민봉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일본의 강요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도 일으킨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까지 일어나는 시기다. 자, 그래서 1차 농민봉기까지 하셨고, 그 이후에 농민들은 어떻게 직강소를 설치하고 자치하는 시기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강요로 1차 갑오기역과 청일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계속 가는 거야.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게 바로 2차 농민봉기야. 2차 농민봉기. 그래서 2차 농민봉기는 왜 일어났냐면 일본 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항일 구국운동. 항일 구국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띈 거야. 항일 구국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따라서 이거는 외세를 배척하려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라고 평가를 해야 돼.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운동이다. 항일운동의 성격을 띄었다. 반외세적 성격을 띄었다. 그러면 지금 이 1차 농민봉기에 북접이 가담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북접이라는 세력은 종교적인 운동에 치중하는 애들이지 정부에 저항하는 반봉건적인 사회개혁적 성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세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는 가담하지 않은 거지. 그런데 여기는 정부에 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일본에 대항하는 운동이지? 그래서 여기는 남저과 북접이 가세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농민봉기. 그러니까 북접은 농민운동의 교조신혼운동을 주도했고 1차 봉기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2차 봉기에는 가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다시 재집결을 했냐면 논산에서 다시 재집결을 했어. 논산.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일본 군대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 1차 봉기 때는 조선 정부군이 이거를 진압을 했자면 그때는 조선 정부군은 약했기 때문에 결국 정부군이 다 패한 거지. 근데 이때는 일본군과 정부군, 관군이 연합해서 진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일본군은 아주 강한 군대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어디에서 지냐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다시 봉기했지만 공주에서 패배한 이후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난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논산에서 재집결 공주 우금치 전투 하면 뭐 물어보는 겁니다. 2차 농민봉기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야? 원인이 뭐야? 항일운동, 반외세적 성격. 이때는 누가? 남접하고 북접. 그리고 결국 이때는 패배.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것으로 동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거야. 그래서 동학은 1890년대 무슨 운동? 교조신혼운동,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은 1차하고 2차로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강한 운동. 2차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운동.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요게 동학운동에 대한 거야. 그래서 교조신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하나 다시 읽어보고. 패정, 개혁안 반드시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 있죠? 의 부분을 봐. 동학농민운동은 549페이지, 551페이지에. 동학농민운동의 영향과 한계. 반봉건, 반해세, 민족. 동학이라는 성격이 그렇잖아. 동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반봉건적, 반외세적,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종교 맞죠? 그 중에서 반봉건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어느 때다? 1차 농민봉기. 그 다음에 반외세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때가 어느 때다? 2차 농민봉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정부의 개화정책의 일부 반영. 그것도 반드시 쫓아놓으세요. 동학농민운동은 결국은 어떻게 됐어? 실패로 끝났지? 실패로 끝났지만 역사적 의의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실패로 끝났지만 버뜨그러나 뭐야? 조선 정부의 개화정책의 어떻게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필요성. 그래서 특히 1차 농민봉기 이후야. 특히 1차 농민봉기 이후에 정부는 자주적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설치한다?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거든요. 교정청. 그래서 교정청 설치. 이거는 조선 정부도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질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개혁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 그래서 자주적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 뭐야? 교정청이야. 거기 있죠, 거기. 그래서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 거야. 뭐가? 동학농민운동이. 그런데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어. 갑오개혁이라는 건데, 그 갑오개혁은 이거 말하는 건데, 갑오개혁은 좀 교정청을 중심으로 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 뭐가 전개된다? 1차 갑오개혁이 실시가 된다. 1차 봉기 이후에 이 갑오개혁의 일부가 반영이 되는 거야. 일부가 뭐? 반영이 된다. 뭐가 반영이 된다? 동학농민들이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그 줄쳐 있는 거 반드시 외우세요. 뭐? 신분제 폐지. 뭐? 신분제 폐지. 동학교도들이 뭘 요구했냐면 신분제 폐지를 요구했거든.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되어서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돼.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들이 또 요구했던 게 뭐냐면 과부의 재가 허용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패정개혁안.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라고요. 패정개혁안에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뭐다? 과부의 재가 허용을 요구했거든. 그런데 어느 때 과부의 재가 허용된다? 갑오개혁 때. 그 다음에 패정개혁안에 가면 또 뭘 요구했냐면 무명잡세는 폐지하라 이렇게 요구했거든. 무명잡세는 폐지하라. 저는 폐지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여기서 무명잡세는 무슨 뜻이냐? 무명잡세. 근거에 없는 세금은 거두지 말라는 거야. 농민들이 수탈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야? 과도한 수치잖아. 그래서 근거에도 없는 잡다한 세금을 부과해서 농민들이 부담이 올라갔으니까 근거에 없는 세금은 거두지 말라. 그래서 그 무명 잡세 폐지를 주장했다. 옆에다 쓰세요. 조세 법정주의. 그래서 갑오개혁 때 조세 법정주의라는 게 실시되거든. 갑오개혁 때 조세 법정주의. 조세 법정주의는 뭐야? 조세는 법에 정한 것만 거두라는 뜻이야. 그걸 조세 법정주의. 그게 바로 이거의 취지야. 그래서 3개. 자, 동학과 갑오개혁의 공통점을 3개만 대세요. 반드시 그거 외우셔야 돼. 뭐야?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하라. 그래서 결국은 갑오개혁 때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운동은 결국 뭐야? 실패로 끝났지만 정부의 자주적 개화정책의 필요성에도 영향을 미친 거지. 그 다음에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반영된 거 반드시 외우시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무명잡세 폐지. 이거는 무엇으로 실현이 된다고? 조세 법정주의 이렇게. 그 다음에 넘기시고 갑오개혁은 아래로부터의 근대지향적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청일전쟁의 계기야. 맞지?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청일 양국군대가 다시 한반도에 파견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 결론은. 그래서 청일전쟁, 갑오개혁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이 뭐다?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줄쳐놓으시면 돼. 요게 바로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운동의 의다, 의. 그 다음에 나머지 농민운동의 계승 있죠? 그거 한 개, 그런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갑니다? 요거 이제 책에 있는 거죠? 그냥 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갑니다? 가보개혁으로 가는 거야. 가보개혁. 그래서 가보개혁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1차 봉기가 먼저지. 1차 봉기는 생각해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지? 고부에서부터, 고부밀란. 그래서 황토현 전투. 요 4개는 항상 나온다 그랬죠.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무슨 전투가 나와? 장성 전투가 나오지? 장성 전투.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끝이야? 전주. 이렇게 전주. 자, 그래서 고부에서 전주까지. 그래서 결국은 전주에서 정부가 항복을 하는 거지. 그래서 화해를 한다. 그리고 요 전주 화해. 그래서 1차 농민봉기 이걸로 끝나고 이제 해산했다 그러지. 해산에서 뭘 설치한다고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는 거지. 집강소. 그래서 1차 농민봉기 이후의 상황. 첫째 뭐다? 농민들은 어느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무엇을 설치하고?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해 나갔다. 그래서 이거 집강소가 설치되는 시기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는 자주적 개혁. 정부는 뭐다? 자주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정부는. 그래서 아까 했죠.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이 이후에 조선이 자주적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무엇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교정청은 일본의 강요로 이러면 안 돼. 조선이 뭐다? 자주적인 개혁을 위해서 설치한 관청이야. 자,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근대 개혁을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시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일본이 이때 이미 들어와서 이때 이제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심화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개혁 내용까지 만들어 와서 조선 정부에게 이렇게 개혁하라 이렇게 강요하던 시기야. 그래서 일본의 개혁 요구가 강화되는 시기다. 그러자 이제 이 조선 정부는 맨 처음에는 거부를 했다고. 왜? 우리가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으로 개혁을 시도하는 시대인데 니네들 필요 없다. 니네들 들어온 이유가 뭐다? 일본 애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온 거거든. 근데 지금 동학농민운동이 끝나버렸잖아. 그러니까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 철군을 요구한다. 철군. 그런데 일본이 그 조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철군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해 가는 거야. 경복궁을 점령해버리더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줄쳐오세요. 553페이지 지금 하는 거야. 양가로 2번 전주화야 그거 줄쳐놓고, 양가로 3번 교정청 설치 줄쳐놓고, 줄쳐 있네요. 일본의 경복궁 점령. 그래서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강제적으로, 그리고서 이제 경복궁을 점령하고 요때 이제 청일전쟁도 일으키는 거야. 일본이 기습을 해서 청일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해. 군국기무처라는 거를 설치한다. 군국기무처. 그래서 그것도 줄쳐놓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내각,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 새로운 정부,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1차 김홍집 내각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1차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개혁기구로는 군국기무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교정청 나오면 안 된다고, 교정청 나오면.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때부터 어떻게 개혁을 실제로 추진해 나가더라고. 그래서 조선 정부의 개혁이 바로 이 당시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1차 김홍집 내각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해 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라는 거야. 1차 가보개혁.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전개 과정은 뭐다?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했다. 그리고 그 점령된 일본의 강요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1차 김홍집 내각, 이것으로 개혁이 시작된다. 그러면 가보개혁은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혁이야? 일본의 강요, 의도가 들어간, 반영된 개혁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보기역의 시작이야. 근데 이제 가보기역은 몇 차 기역과 몇 차 기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1차 가보기역과 2차 가보기역으로 또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1차 가보기역과 2차 가보기역의 특징을 비교하세요. 자, 554페이지. 자, 1차 가보기역으로 갑니다. 궁극기무처 줄쳐놓으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1차 기몽집내각 줄쳐놓으시고. 이때는 사실상 누가 중심이 되었다? 온건 개합파가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다시 누가 재등용된다? 대원군. 대원군이 다시 재등용된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사람은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버지인데 고종이 즉위하면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딱 10년간 집권하다가 73년에 물러난 다음에 80년대에 무슨 사건으로 다시 재등용되기도 했죠? 이모군란으로 중간에 잠깐 재등용됐지? 그리고 결국은 청으로 끌려갔었지?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재등용된다? 1차 가보기역이 시작되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몇 차 가보기역의 특징입니다. 1차 가보기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차 가보기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몇 차 가보기역을 물어보는 겁니다. 1차 가보기역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추진되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이때 여기에 저항해서 뭐가 일어난 거야? 2차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거고 따라서 2차 농민봉기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러나 결국은 실패로 끝나지. 실패하고서 새롭게 추진한 기억이 바로 2차 가보기역이야. 그래서 2차 가보기역은 시기적으로 보면 2차 농민봉기를 진압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555페이지로 가세요. 2차 가보기역. 2차 농민봉기 이후에 일본은 더욱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군국기무처가 어떻게 돼야 돼? 군국기무처가 폐지된다 그랬지? 그래서 군국기무처가 어떻게 된다? 폐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중심으로 하면 1차 기억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요새는 가보기역을 1차 가보기역, 2차 가보기역 때 있었던 일에 해서 따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같은 가보기역 이렇게 하면 되지만 1차, 2차를 따로 물어보기도 해서 조금 나누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2차 가보기역을 물어본다. 그러면 박스 안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했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대원군을 배제시켜버려. 대원군을 배제시켜버린단 말이야. 대원군이 등용되었다. 대원군이 참여했어. 그럼 1차 개혁이지. 대원군이 배제됐어. 그럼 2차 개혁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차 기몽집 내각. 또 새롭게 2차 내각을 수립하는데 이때는 2차 기몽집에다가 누구? 박영효. 그거 반드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박영효 별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영효와 서광범 그거 줄 쳐놓으세요. 박영효와 서광범. 그 중에서 특히 박영효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한다. 2차 내각. 그래서 2차 농민봉기 이후에 2차 가보개혁의 내각의 특징은 기몽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박용효 등이 포함한 연립내각이 들어섰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온다. 그러면 몇 차를 물어보는 거야? 2차 가보기역. 이런 특징이 나오면 1차 가보기역. 비교가 되죠? 그리고 요때 시행됐던 개혁의 내용, 이렇게 요새는 나눠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우시되,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이제 나눠서 조금 공부를 해버릇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게 가보개혁의 특징이야. 요거는 몇 차? 1차, 요거는 2차. 그 다음에 가보개혁의 내용 있죠? 55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정치면에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1차 가보개혁 시기에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전개된 가보개혁 특징 뭐다? 개국이라는 연어를 사용했다. 개국. 청의 연어를 버리고까지 줄쳐놔. 청의 연어를 버리고. 이건 자주적인 연어다. 자주. 이건 조선건국을 말하는 거야. 이건 조선건국. 개국은 나라를 열었다지? 1392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연도를 쓸 때 1392년이 조선건국이 된 해인데 그 조선건국 해인 1392년을 기점으로
개국 1년, 개국 2년, 개국 3년 이런 식으로. 근데 그전에는 어느 나라의 연어를 사용했다? 청. 그래서 청의 연어를 버리고, 청의 연어를 폐지하고, 개국이라는 뭐 자주적 연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개국은 바로 그런 의미다. 따라서 이 개국이라는 연어를 사용한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조치다? 청과의 관계를 단절한다. 자, 그 다음에 국내부 설치한다. 국내부 설치한다. 국내부 설치한다. 그거 줄 써놓으시고, 이 줄쳐 있죠? 그리고 국내부는 무슨 사무를 전담하게 한다? 왕실 사무를 전담하게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사무하고 분리한다? 국정사무. 국정사무는 어디로 하여금 하게 한다? 의정부. 자, 그래서 왕실 사무와 국정사무를 분리시켰습니다. 이거는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야.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갑오개혁은 정치적으로는 개국이라는 연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의 연어를 버리고 자주적인 개국이라는 연어를 사용함으로써 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정치개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는 등 군주의 권한을 제한한다, 강화한다 이러면 안 돼. 제한한다. 그게 바로 무슨 요소냐면 입헌군주제적 요소야. 그래서 입헌군주제로 개혁을 해야지. 전제군주제 이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자,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눈으로 봐. 자, 미음, 비읍, 과거제도 폐지 그거 줄쳐. 그것도 잘 나옵니다.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리 등용법을 제정했습니다. 경제면은 그거 줄친 거 다. 재정에 일어나라고 한다. 탁지암으로 재정에 일어나 도량형 통일, 신식화폐 발행 장정, 은본위제, 조선 내에서의 일본 화폐 유통권 인정, 백동화를 발행했다. 사회면에서는 이거 중요하겠지. 양천제 폐지 내지는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 그러니까 조선의 신분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되는 때가 어느 때다? 갑오개혁 때야.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법적인 신분 제도가 어떻게 폐지되는 때. 그 다음에 인신매매 금지하고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고문과 연자제를 폐지했다. 그래서 계속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2차 갑오개혁. 자, 2차 갑오개혁 정치면에서 요거는 자, 원래는 의정부하고 육조죠? 의정부하고 육조가 중앙 정치 핵심이지. 오늘 뭘로 바꾼대? 내각과 7부로 바꾼대. 그래서 내각과 7부 줄쳐 있죠? 그래서 내각은 뭐가 바뀐 걸까? 의정부로 바뀐 거예요. 의정부가 바뀐 거고. 육조는 7부. 그래서 내각과 7부. 그 다음에 9년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 337개군으로 개편.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별표. 그게 제일 잘 나와. 무슨 말이냐면 지방제도도 지방행정구역도 정비한 거야. 원래는 8도였지. 8도. 전국을 크게 8도로 나눴지. 근데 이걸 몇 개로? 23부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8도 23. 8도를 23부로 개편한 때가 어느 때야? 갑오개혁 때. 그거 줄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 축소. 그것도 줄. 지방관의 권한을 어떻게 한다? 축소한다.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한다. 그래서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이라든가 군사권은 뺐고 행정권만 남겨주는 거야. 그래서 8도를 23부로.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지방통치체제도 개혁을 하는 거지. 반드시. 그 다음에 사법제도 개혁. 그것도 반드시. 사법부를 독립시켰다. 사법부를.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는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었죠? 근데 행정권으로부터 사법부를 분리시켰습니다. 사법부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독립시켰습니다. 그럼 어느 때로 가야 돼?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재판소가 설치되는 거야. 재판소가 설치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지금 이 1차 갑오개혁 때 내용이 너무 많았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숙하게 읽으시고, 오히려 만약에 1차하고 2차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2차를 반드시 외우세요. 내각과 7부, 23부, 사법부 분리, 재판소 설치. 요게 제일 잘 나오는 거야. 제일. 외우세요. 반드시. 자, 요건 갑오개혁인데 몇 차로 간다? 2차.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23부가 나왔어. 그러면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날 것 같다? 과거제도. 그 다음에 23부. 이런 식의 내용이지.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외우세요. 2차 개혁으로. 그 다음에 경제개혁은 그 줄친 것만. 관세사, 징세서. 그 다음에 군사제도, 훈련대 시위대. 그것도 별잖아. 훈련대 시위대.
자, 가보개혁은 조선의 봉건적인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고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나아가는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근대사회는요, 이 근대화 개혁의 내용 중에서 또 뭐가 강조되어야 될 시기냐면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될 시기야. 왜 그러냐면 국방력이 약하면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보개혁은 군사적인 면에서는 군사제도, 군제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미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서 뭐에 그쳤다? 훈련대하고 별표천하라고 그랬어요. 훈련대하고 시위대를 2개 대대 설치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훈련대, 시위대 2개 대대를 설치하는데 그쳤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보개혁. 이거는 무슨 의도가 들어가 있을까? 당연히 일본이 원하지 않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앞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다. 국방력이 강화는 일본이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대표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보개혁 1차, 2차 이렇게 나눠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홍범 14조가 나올 거야. 그 홍범 14조도 사료집은 잘 나오는 거야. 그게 홍범 14조가 바로 1895년의 연초에 발표되는 거야. 홍범 14조가 발표된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 몇 차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점일까? 2차 개혁이지. 당연하지. 2차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홍범 14조가 1895년에 발표되는데 요게 발표된 시기가 바로 몇 차 개혁 물어보는 거다? 2차 가보개혁을 특히 물어본다. 만약에 구분해서 물어보면.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가보개혁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성문헌법이야. 성문헌법. 그래서 홍범 14조도 반드시 이거 사료지문으로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홍범 14조가 발표된 시기에 개혁 내용으로 맞는 것을 하면 가보개혁 물어보는 거다. 근데 가보개혁을 물어보는 건데 1, 2차 나눠보면 뭘 답으로 해라? 2차 가보개혁을 답으로 해라. 거기까지. 그래서 홍범 14조가 발표되고 개혁은 계속 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누가 주도했다고? 박영호 생각해. 박영호가 들어가면 몇 차 개혁 물어보는 거다? 2차 개혁. 그리고서 이제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가보개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이렇게. 그리고 개혁 내용.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은 조금 더 외워라, 차라리. 여기 많으니까. 만약에 구분하는 문제에 대비해서. 그리고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된 도중에 뭐가 발표됐다? 홍범 14조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합시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556페이지에 4번 있죠? 가보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한번 읽어보면 돼. 큰 걸 위주로. 타율적, 자율적 그렇게 해놓고. 그럼 가보개혁은 평가할 때 타율적 개혁이냐, 자율적 개혁이냐라는 거야. 둘 다 들어갈 수 있다. 자, 일단 이 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전근대적인 봉건 질서가 무너지는 전면적인 개혁이었지만 이게 결국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는 거야? 일본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군사제도 개혁은 미비했지. 이게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지. 반면에 이 개혁은 자율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특히 1차 가보개혁 물어보는 거야. 1차 가보개혁 때는 청일전쟁 초기이기도 하고 해서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강요하지 않은 때야. 그래서 사실상 1차 가보개혁 때는 우리나라 온건개혁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이 추진돼 나갔다.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율적 성격. 자, 그다음에 급진적 줄, 국민의 지지 약화 줄. 가보개혁은 점진적이 아니라 급진적인 개혁을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전면적인 개혁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혁의 내용 이거 별표 쳐놓고 1, 2, 3, 4, 5번 있지? 그걸 계속 읽으시란 말이야. 그게 이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 통해서 이루어진 개혁의 내용과 그 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나눠서 의의를 평가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 별표.
그래서 한번 크게만 읽어봅시다. 청과의 관계를 뭐? 단절, 내각 중심의 정치. 이거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거야. 평등사회를 지향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는 3번, 교육 문화면에서는 4번. 이런 일들이 다 갑오 개혁돼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특히 양가를 3번은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외울 것도 있으니까 별표 쳐놓으시고 계속 보세요. 어느 때야? 결론은 어느 때야? 갑오 개혁돼 이거지. 5번. 그러나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야? 개혁이 미비했다. 무엇에 그쳤다? 훈련대, 시위대, 이계대대에 그쳤다. 일본의 요구가 반영됐을 것 같다. 그런 거지. 거기까지. 한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런 게 한계야. 군사적인 면에서는 취약했다라는 거. 토지 개혁은 없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한계다. 자,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크게 지금 뭘 정리하신 거야? 동학과 뭐 갑오 개혁을 우선 정리한 거야.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전개 과정별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